잡지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미국에서 중간 선거 이뤄지고 이번 주에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죠. 네. 이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지수의 상단 밴드 2,600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올리냐 막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던데 보세요. 이번 주 되니까 또 지수 다 올리잖아요. 상단 밴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 생각하고요. 그것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부분을 또 설명드릴게요. 예. 근데 그 전에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그 빅이벤트 2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 나오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성명서에서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 생각지도 않으면 매우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도하게 긴축했다고 생각 안 한다. 아니 6번 하고 75pp를 4번 했는데 과도하게 긴축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좀 보면서 좀 조금 의아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지표를 보면 최종금리를 9월 해일 때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더 높아야 된다. 4%, 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 2% 한참 초과하다. 하락할 기미도 없다. 예. 미국 경기 작년보다 심각하게 둔화한 추세다. 침체 누구도 모른다. 금리 인상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작아지고 있다. 아니 중앙은행장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면 게임 셋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그거는 이렇게 파월 의장이 세게 얘기했다는 건 벌써 그게 시작이 다 녹아있다고 얘기하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보시면 되고 미국의 중간 선거는 나쁘게 보면 또 시장이 변동성 요인이 되지만 좋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도 되잖아요.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미국 시장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이야기했던 나스닥하고 다우가 좀 차별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앞으로는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변동폭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책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변화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한국경제 TV를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정책에 대한 종목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예.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한국경제 TV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나오셔서 2,600선 예. 좀 높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대표님 이후에 이제 조금 다들 이제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데 네. 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1,400원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2,600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예.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2,600으로 높이면서 지난주에 나서 제가 코스피 외국인 수급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렇죠. 외국인 수급에 대한 PPT를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요 3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나올 때 7조 3천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8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가 하면 2019년도 상반기 요렇고 예. 거의 3년 반 만에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반기를 그러면 6거 하고 7번째마다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대형주예요. 음. 그러니까 대형주니까 시장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대형주로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원달러 환율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장세로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러셨죠. 올해 대형주가 되게 안 좋으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테마주 장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힐드 회사채 뭐 우리 롯데건설부터 시작해서 한국생명까지 다 나오면서 예. 그보다 못한 그 기업들 회사채 발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에 대한 둔화가 되면 침체가 되면 웬만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세요.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막 현대제철, PBR이 전부 다 10 이하인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올해 그만큼 대형주들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페드 파월 의장이 계속 올리겠다라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재무 안 좋은 중소형주 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매력적 예. 보이는 거죠. 싸기도 하고. 그런데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 낙폭과대 PBR 0 이하인 종목들,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또 우량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볼 때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니까 숏커버링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또 그것도 의미는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낙폭과대 대형주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개별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낙폭과대 대형주들이나 PBR 뭐 12야, 뭐 4배, 5배, 3배 이런 거 되게 매력적이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운 장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이 되는 소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로만 예. 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 근데 그 종목들은 숏커버링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계속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 종목들이 들어오는 자금은 대보다 신규 매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2,600선을 보느냐, 내년 상반기까지. 예.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반기든 하반기든 반기에 이렇게 한 8조 정도 들어오면 예. 시장 PBR이 보통 1까지는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시장 PBR이 0.7배일 때가 2,050이고 0.8배일 때가 2,130 정도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면 PBR이 시장 PBR이 0.1 정도가 2,600이고요. 더 중요한 예. 건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보면 개인 수급하고 지수 밴드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게 예. 재밌는 게 2021년도에 개인들이 66조 샀어요. 예. 그러니까 총 산 게. 예. 근데 그게 언제 샀는가 하면 평균 매수 지수 밴드가 3,000선 이상이 다 샀어요. 예. 그리고 2022년도 올해 개인들이 19조 2천억을 샀어요. 예. 근데 저거 언제 샀는가 하면 평균을 내보면 2,600에서 2,680에 샀어요.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들이 매수했던 평균 단가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냥 그렇죠.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 PBR 1이 되는 시점과 개인들의 매수 평균 밴드를 보니까 예. 한 2,600에서 2,680이다. 그래서 2,600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오더라도 아마 이번에 시장 많이 올라가더라도 개인 투자들 굉장히 체감지수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별주 못 가고 낙폭과대 종목도 신경도 안 썼던 종목들이 대형주만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왜 이러는가 하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이힐드 회사채 가면 예. 그보다 못한 종목 정크는 제가 얘기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쪽,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하이힐드 쪽 가면요, 이게 지금 그보다 약간 높은 등급도 10%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회사채는 거의 발행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보면 당연히 대형주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고 개별주는 매력적일 수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예.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체감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마 지수 2,600 간다 하더라도 아마 2,600 가는 체감을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종목을 잘못 사면. 그걸 제가 좀 아쉬워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대형주 업종을 보니까 이제 반도체랑 뭐 배터리주 쪽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반도체는 매력이 떨어진다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은 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좀 볼만한 대형주들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는 조금 매력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는 게 아니고 그 한국의 주식을 사는 그쵸? 거니까요. 예외를 하고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별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거의 아직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안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는데 1시간 30분짜리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패닉셀링이 안 옵니까? 패닉셀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패닉셀링이 안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PBR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003년도에 PBR이 시장 PBR 0.78이었거든요. 예. 요때 패닉셀링 왔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러더스 때 패닉셀링 왔습니다. 예. 그것도 PBR이 0.85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예. 그거 또 패닉셀링 왔잖아요. 그때도 패닉셀링 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9.11 때도 그렇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패닉 셀링이 오려면 사람들이 패닉 셀링 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을 못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상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세미나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사우디에서 이렇게 받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모든 사람, 그러니까 크레딧 위기 때문에 패닉 셀링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크레딧 위기 온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하이힐드 쪽이나 아니면 그 회사채가 안 좋은 쪽은 막 버리고 예. 좋은 쪽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온다 하더라도 패닉 셀링이 오는가 안 오는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신용융자 부분 보세요.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 대표님 그러면 패닉 셀링이 와서 신용융자가 한번 크게 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신용융자가 리만 브러더스 때 때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지 그럼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신용융자를 한다는 거는 반대매매 나가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년에 회사채가 막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하이힐드 펀드가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회사채 발행도 안 되는데 굳이 이 개별주들을 패닉 셀링 해갖고 예. 신용 물량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용 물량을 받아서 뭐 합니까? 필요도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융자도 보면 패닉 셀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연기금 대형주를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크레딧 문제는 개별주에서 더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량주 쪽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바이오주 원래 예. 설명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시간 관계상 너무 짧으니까 간략하게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바이오주 준비가 아직 덜 돼서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이오주는 내년 3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올해 임상 실험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임상이 3년 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다음 주에 바이오 꼭 챙겨오겠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예. 죄송합니다. 예고하고는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 한 주만 더 연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바이오 관련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